지금 122조 뭐 15% 한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국가별로 차별을 할 수가 없어요. 아, 모든 나라에 똑같이 해야 돼요. 아, 브라질 밉다고 50% 못합니다. 다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사실 세금 걷는 건 뭐 모든 세금은 다 의회의 권한이잖아요. 네. 국민의 대표가 결정하는 겁니다. 1215년 영국의 그 마그나 카르타 이후에 확립되는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이제 무역법이나 이런 것이 제한적인 것이죠. 일단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이제 수입업자가 관세를 이미 냈으니까 네. 관세를 낸 수입업자는 그 환급을 위한 소송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계산을 해야 돼요. 왜? 내가 만약에 100을 냈어요. 그럼 100을 다 돌려받느냐? 그러면 쉬울 텐데 난 낸 근거 자료가 있으니까. 근데 그걸 계산을 하거든요. 100을 네가 냈는데 봤더니 소비자 가격에 네가 100을 다 전가했네. 그러면 너는 손해 본 거 없잖아. 이게 다 팔렸다면 만약에 근데 다 팔렸으니까 그러면 환급 안 해줄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계산을 해야 돼요. 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은 주로 수출업자였죠. 네. 그 수출업자가 알아서 가격을 깎아서 뭐 수출을 했다? 그럼 뭐 니네가 알아서 한 거니까 니네 기업 차원의 전략이니까 그거는 또 관세한 거 뭐 니네한테 돈 줄 거 없어. 뭐 이렇게 다 되기 때문에 환급을 하려면 그 금액만큼의 불이익이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 거고. 입증을 해야 되니까 그게 결국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고 일괄적으로 아주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미투자특별법은 법 자체는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비유하자면 뭐 거짓말하는 것은 나쁘다 이런 것만 쓰자면 시행령에서 이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체화 시키면 시킬수록 그는 우리한테 자승자박이 됩니다. 200억 불을 1년에 한도다 이런 건 우리한테 유리한 거니까 그런 거는 하더라도 그 이외에 추가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시행령으로 다 밀어버리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정은 의도적으로 늦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또 화가 나잖아요. 중간 선거 때문에 이란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부분도 있는데. 그 뭐 전쟁은 피할 수 없지 않나 하는 게 이제 지배적인 이제 견해. 지금 이란은 이미 저 전쟁 체제로 돌입한 상태고요. 소위 말하는 벌떼 공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코앞에 사정거리 100km 이내에 이제 군함이나 항공모함이 호르무즈 해협 안으로도 들어와 있고 바깥에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대규모 벌떼 공격에 미국이 피해도 뭐 적지 않죠. 그런 면에서 함부로 베네수엘라처럼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트럼프 또 시어도로 루즈벨트를 굉장히 좋아하고 따라하죠. 근데 그 루즈벨트의 그 대표적인 정책이 빅스틱 팔러시라고 큰 몽둥이를 옆에다 갖다 놓고 갖다 놓는 거예요. 갖다 놓고 나서 자 우리 말로 하자, 협상하자 이제 이러는 그렇게 많이 했죠. 그렇게 해서 대외 정책에서 많은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란이 뭔가를 선물을 주면 그러면 그걸 굉장히 크게 홍보를 하고 물러날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지금 이란이 뭐 물러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민 쪽도 지금 제대로 IC 그것도 그렇죠. 막혔죠. 지금 관세도 지금 현재 이렇게 됐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돌파구가 없으니까. 돌파구가 없으니까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죠. 제일 큰 문제가 우리가 흔히 이걸 미국과 이란의 대결로 보는데 본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본질적 문제입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은 건국 이래 최대의 호기를 맞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기회를 놓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타냐후가. 지금 아시다시피 가자 지구는 거의 완전하게 점령한 상태고 팔레스타인 국가가 들어설 서안 지역에 실질적으로 지금 82%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강제 인구 이동이나 어떤 점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기회에 그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를 영구히 불가능하게 해서 중동의 헤게모니를 잡겠다는 그걸 이스라엘이 그 지금 전략이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강력하게 지금 이란을 공격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겠죠. 가장 좋은 기회가 트럼프 행정과 미국 역대 행정부 내에서 가장 친이스라엘 유대계 그 브레인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중동 특사인데 그 위트커프가 바로 유대인 출신이고요. 네. 바로 부특사인 제레드 쿠시노 사위가 유대인이고 네. 지금 이제 관세 협상을 주도하는 그 초강경파 그 하워드 러튼이도 완전 유대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오른팔인 그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인 스티븐 밀러도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이제 강력한 유대인들의 로비가 지금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의 당사자들이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공격을 한다면은 미국이 먼저 어떤 전략적인 지점에 대한 부분적 공격을 하고 그래서 이제 협상의 그 레버리지를 올림과 동시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마무리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이제 결국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최종적 목표는 이 알리 하메니 최고 지도자들을 표적 살해해서 정권 교체로 갈 건가 안 갈 건가 그거는 지금까지는 결정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과 트럼프 간의 가장 큰 이견이 사실 핵 문제가 아니고 그 이스라엘은 이미 핵 보유국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란 핵은 관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위협은 미사일 문제입니다.
핵이 2,000km 아니라. 이상의 그 이제 탄도 미사일은 바로 이란 군토를 가격할 수 있고 이건 이제 바로 또 뭐 1년에 2,000기, 3,000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있으니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가장 위협적인 전략적 자산에는 미사일을 와해시키는 게 이스라엘의 근본적 목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꺼번에 2,000발을 쏘았잖아요. 네.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할 때도 2,000기, 3,000기를 아무리 방어 시스템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걸 막아낼 수는 없죠. 우리나라 경제가요 이미 유가에 대해서는 뭐 100달러 이상 뭐 150달러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상당히 그거에 대한 좀 내성이 있습니다. 좀 준비를 많이 해놓은 상황이고요. 비축유가. 예, 그리고 유가가 높아지면은 해서 그쪽으로 오일머니가 들어가게 되면 또 그만큼 또 이제 뭐 오일머니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할 수 있는 게 또 많아지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한 50년 전과 같이 유가의 급등이 우리 경제에 단기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어도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면 세계 물동량 20%가 묶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한 75% 정도를 중동석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150달러까지 폭등하면 그때 이제 위기가 예, 있겠지만 그 석유가 문제예요. 석유가. 근데 준비를 많이 했어요.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뉴스거리는 되더라도요. 상당히 우리가 생각만큼 타격은 크지 예, 않겠다. 과거와 같이 이렇게 뭐 당하지는 않습니다. 글로벌 사우스의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이제 뭐 여러 나라 다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두 나라가 인도하고 브라질입니다. 브릭스 내에서도 굉장히 영향 발언권이 센 나라입니다. 브릭스 내부에서 상당히 균형을 잡는 저 역할을 해요. 브라질이. 왜냐하면 브라질은 아메리카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브릭스에 있는 다른 나라 국가보다는 친미적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이에요. 더. 예, 남아공이나 러시아나 인도보다 인도는 굉장히 외교를 잘하지만 하여튼 인도는 이제 속내를 알 수가 없고 브라질은 굉장히 상당히 이제 한쪽으로 나가면 이걸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해와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글로벌 사우스 전략에서 브라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작았기 때문에 네. 브라질 같은 나라하고 뭐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한테 별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는 중요해졌죠. 우리나라가 커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상으로서는 이제 그 지난번에 그 이태리 총리에서 두 번이고 국빈 초청으로 이제 다시 처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이런 그 분을 국빈 초청으로 했다는 건 굉장히 잘한 거다 저는. 그리고 브라질 정상이 지난번에 오신 게 21년 전에 오셨는데 네. 그때도 룰라였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때 노무현 대통령과 첫 번째 대통령 할 네, 때예요. 그때 이제 대통령 되신 지 한 1년, 2년 됐을 때 얼마 안 됐을 때 룰라 대통령이 한국을 왔습니다. 네, 그리고 21년 만에 또 오신 거예요. 21세기에 브라질 정상이 두 번 왔는데 그 두 분 다 룰라 대통령이 왔어요. 중동도 100만 이상의 우린 노동자들이 가서 이제 뿌렸던 곳이고 브라질도 우리가 초기 이민들이 브라질이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적 인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중심으로 서쪽 끝에 이제 중동과 이제 우리 입장에서 동쪽 끝에 브라질 그 이제 중견국 글로벌 사우스를 우리가 끌어들이는데 이런 어떤 역사적 이민적인 그런 관계도 좋은 자산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사우스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고 미네 보고서도 얘기하던데 경제적으로 볼 때도 이미 글로벌 사우스의 그 시장 규모는 굉장히 커졌습니다. G7을 넘어섰던데. 예, 예. 그 여러 가지 다차원적인 우리가 마치 선진 국가들과의 그 협력이 굉장히 다채롭듯이 브라질이나 인도나 남아공과도 바로 그러한 식으로 협력 관계를 이제 다변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방사는 뭐 제가 15년 전에 방사청 저 자문할 때요. 그 당시에 참 그 가보고 놀랐습니다. 구축함을 만들었는데 이게 똑바로 하고 있는데 배가 옆으로 가요. 그리고 우리나라 배가? 우리나라 배가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포를 쏘잖아요. 네, 그럼 포. 예를 들어 포신이 이제 달아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뭐 50번이라든가 100번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게 그 교체 주기가 있는데 네. 그 교체 주기 전에 이제 포를 못 쏘게 됩니다. 예, 그런 문제. 그러니까 철강에 호신의 철강의 문제 철강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문제가 엄청 많았어요. 15년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청탄하고 탄피하고 수통밖에 없었어요, 진짜. 이제 물론 이제 그때 계속 그 당시에도 계속 시도를 한 겁니다. 그게 그때 뭐 시작한 건 아니고요. 계속 시도를 했어요. 개선해 나갔는데. 개선해 나가는 과정인데 개선해 나가는 과정의 초창기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항상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그거를 지난 10여 년 동안에 그렇게 잘 해가지고 지금 이 정도까지 올라온 겁니다. 캐나다하고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쌓여왔던 그 유대의 역사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요. 우리가 아는 일본보다 밖에 나가보면 일본이 훨씬 크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야,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영국하고 누가 외교관들이 만나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래 맞아 우리 150년 전에 그때 이렇게 했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150년 전에 그 19세기 말에 그 당시에 어떻게 서로 교류했는가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 관계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뚫고 나가는 게 참 대단한 것이죠. 어쨌든 캐나다하고는 어렵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죠. 예. 우리나라 워낙 그 세일즈를 잘하니까. 네네. 워낙 홍보도 잘하고요.